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건너가기라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절에 가끔 이제 가면은 스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 만나면은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는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남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상을 짓지 마십시오. 상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그 스님들이 그 두 말씀을 제일 자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절에 가서 제가 듣는 분명한 두 문장은 상을 짓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두 말씀을 어떻게 연결했냐면은 상을 짓지 않으면은 성불하는 거구나. 내 나름대로죠. 상을 짓지 않으면은 성불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성불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건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멈춘 거더라고요. 멈춘 거. 한 생각에 멈춘 거. 한 욕망에 멈춘 거. 한 관점에 멈춘 거. 그래서 상은 나중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서양 철학 개념으로 하면은 에리히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유라는 개념하고 상이 밀접하게 연관되는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제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이제 건너가기라는 그 표현입니다. 건너가기라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을 짓지 않는 행위, 상으로부터 벗어난 삶이나 태도들, 이걸 이제 저는 건너가기라고 하는데, 건너가기는 반야심경 첫 줄에 나오는 바라밀다를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래서 그 바라밀다를 저는 건너가기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건너가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가기는 개인 혹은 개인의 영혼에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지만 이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실용과 비실용을 따지잖아요. 실용과 비실용을 따지는데 학문도 이과 학문 중에서 공학과 이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과 문과학문의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있죠. 근데 공학과 사회과학은 보통 실용학문이라고 그러고, 이학과 인문학은 비실용학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어떤 학문도 비실용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문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용적이다. 다만 그 실용성을 어떤 높이에서 펼치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문학도 실용학문이고, 이학도 실용학문이고, 공학도 실용학문이고, 사회과학도 실용학문이에요. 다만 이학 높이에서 실용성을 발휘하느냐, 공학 높이에서 실용성을 발휘하느냐, 인문학 높이에서 실용성을 발휘하느냐, 아니면은 사회과학 높이에서 실용성을 발휘하느냐, 이 차이만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생존이에요. 다만
어떤 질적으로 어떤 높이에서, 양적으로 어떤 높이에서 생존할 것이냐, 이것만 다르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겠지만 최진석이를 좀 만나고 가면 생존의 질과 양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냥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이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높이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높이의 삶을 살게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결정해요.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예요.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선의 높이는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도 전부 다릅니다. 저기 이 광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 광배하고 코카콜라가 여기 한 병 있어요. 이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광배하고 코카콜라 사이에는 높낮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광배를 보고 좋아해요. 광배를 보고 감동을 해. 광배에다 붙이기에는 좀 너무 속기가 있지만 광배를 보고 쾌감을 느꼈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를 보고 쾌감을 느껴. 광배를 보고는 쾌감을 안 느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기능만 설명하는 의미, 이걸 우리가 디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동차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기관이다. 디노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에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또 내 취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그걸 우리가 커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다 커노테이션이 있어. 이것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은 박물관 가는 게 더 즐거우세요? 가라오케 가는 게 더 즐거우세요? 이렇게. 그런데 모두 다 박물관 가서 다 즐거운 건 아니죠. 모두 다 가라오케 가서 또 다 안 즐거운 것도 아니죠. 어디 가서 즐겁다 하는 말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높이와 내 시선의 높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시선의 높이가 일치하면은 공감이 생겨요. 공감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오케 가는데 어쩐지 재미가 없다. 그 말은 가라오케의 높이와 내 시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재미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높이의 시선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저는 1996년에 미국에 처음 가봤어요. 제가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을까를 이렇게 보면은 장점이 거의 없는데 이건 장점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 봐서 멋있어 보이거나 의미 있거나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 나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읽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책 내용 중에 멋있어 보이는 거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따라서 해본다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단련을 했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 흉내를 내본다지. 제가 거기 1996년에 미국을 갔는데 저는 그 전에는 갤러리랄지 박물관 같은 데 잘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는 집에 집주인이 어느 날 나한테 자기 갤러리 가는데, 아니 박물관 가는데 같이 갈 거냐고.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지금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손에다가 파란색 밴드를 묶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밴드를 묶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밴드는 아마 그 1인 1년 회원권이고 뭐 노란색은 아마 이 전체 가족 회원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없이 이제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그 미술관이나 이런 걸 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998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아마 이제 이렇게 1998년 3월부터 제가 서강대학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3월쯤 됐을 거예요. 4월인가. 그때 우리나라 주요 국립중앙박물관부터 해서 주요 박물관 갤러리에 내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또 살려고. 거기 혹시 회원권을 파느냐. 그럴 때 1998년에 대한민국 박물관 갤러리에 1년 회원권이나 가족 회원권을 파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회원권을 사서 가고 어느 나라는 그런 회원권조차도 없고 이것이 어디가 더 높은지는 모르지만 시선의 높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우리가 왜 주요 경전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해보고 싶어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문학을 누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선의 높이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시선을 어느 높이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시선의 높이는 어느 높이인가? 어느 높이인가?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진국 상위 레벨에 있어요. 상위 레벨.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말할 때 우리가 피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그러죠. 이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완벽하게 다 하고 나면은 피아니스트가 완벽하게 한다면은 한 단계 훌쩍 건너뜁니다.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비올라, 첼로 모든 악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해요. 그 단계를 우리는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음악가. 그런데 이 뮤지션 레벨에서 완벽하게 다 되면은 또 한 단계 훌쩍 건너뛰어요.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음악과 함께 있는 것들, 음악, 미술, 정치, 철학, 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제에 대해를 말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평화, 영웅, 슬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말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적, 철학적 주제들이죠.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표현할 욕구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부르면 신뢰가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비로소 이제 아티스트.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렇게 나누면은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 올라가는 것까지의 간격이나 뮤지션에서 아티스트 간격이 동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5 정도 든다면 뮤지션에서 아티스트 올라가는 데는 힘이 약 한 5만 조금. 내가 말은 500만 하고 싶은데 우리 초면에 너무
놀래켜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만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피아니스트는 이미 있는 피아노의 기능, 뮤지션은 이미 있는 음악 이론을 구현해요. 그런데 아티스트는 아직 없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여기서 이제 철학의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뮤지션은 이미 있는 것을 다루거나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고, 뮤지션은 아직 없는 것을 여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길을 다는 단계하고 아직 없는 길을 여는 단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중진국 올라가는 일들은 대개 누구나 하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 올라가는 일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거를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나누면은 딱 맞아요. 요즘 보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선진국은 약 선도력이 있는 선진국 6개 내지 7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유엔에서 발표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거는 32개국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중진국까지는 선진국이 열어놓은 길을 가는 단계예요. 선진국은 길을 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창의성, 상상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진국에서 열어놓은 길을 가는 단계가 중진국까지이고, 선진국은 길을 열면서 간다. 그런데 인간이 길을 무엇으로 여는가? 무엇으로 열겠어요? 삽으로 열겠어요? 생각으로 열겠어요? 생각으로 엽니다. 생각. 그러니까 중진국까지는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거고, 선진국부터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살았지, 생각을 하는 삶은 아직까지는 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도 헤어진 첫사랑이 생각난다.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잡념이라고 그래요. 잡념이라고 그러고, 생각은 일단 생각은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일정하고 수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돼야 돼. 가끔 우리는 생각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을 끊으면은 동물에 가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야 될 거는 자기 통제를 벗어나서 의식이 들락날락하는 거, 의식이 지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거, 이것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내 의지에 따라서 통제가 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의 결과를 살았지 생각한 삶을 살지 못했다. 자, 그걸 또 뭘로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분명하고 굉장히 큰 것으로는 하나 한글 있어요. 한글. 그러니까 한글 이외에는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거의 없다. 자동차 우리 수출국이에요. 5대 수출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라는 장르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안경도 우리 수출국이에요. 그렇지만 안경을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만든 것은 거의 없다. 자, 그렇다면은 물건을 만들 때는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만들어요? 물건을 뭘 가지고 만듭니까? 물론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지만 그 재료들을 통제하는
인간의 힘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모든 물건은 전부 생각이 만듭니다. 생각이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풍경도 우리 생각이 만든 거예요. 생각이 만든다. 자,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1820년대를 역사 속에서는 그걸 그레이트 디버전스라고 그래요. 대분기. 우리가 산업혁명이 1760년에 일어나 1840년까지잖아요. 그 중간에 1820년대가 되면은 전혀 새로운 생산 관계와 생산력으로 그 사회 질서, 사회가 딱 이렇게 세팅돼요. 그래서 1820년대 선진국은 지금까지 선진국이에요. 1820년대 후진국은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중진국 함정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온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시죠?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서 발전해가지고 중진국까지 가는데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벗어난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중진국 상위 레벨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대의 문제는 뭐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선도국가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강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나라를 못 봤지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하강하니까.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하던 나라예요. 세계 8위 하던 나라. 그런데 몇 년 전에 후진국발 경제위기 발원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후진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진국까지 올라간 나라들이 아르헨티나의 경로를 밟지 않은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60년에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78불이었어요. 우리는 1973년에 400불이 되면서 기아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1973년까지는 우리는 기아국가였어요. 기아국가였어요. 1988년 올림픽 할 때 우리 국민소득이 4,500불이었어요. 2018년에 와서 우리가 3만 불이 돼요. 엄청, 그러니까 신생 기아국가가 이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강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저는 중진국 상위 레벨까지는 생각의 결과를 산 사람들이다. 선진국부터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삶에서 생각을 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한테 찬스가 왔어요. 우리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축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파라다임이 유지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 혹은 생각하는 국가로 상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거예요. 파라다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런데 지금 파라다임이 깨지고 있어요. 파라다임이 깨질 때만 후발주자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파라다임이 깨질 때 우리가 또 국력이 제일 강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는 선도국가 높이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는 이 천운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삶은 이렇게 다르다. 생각하는 이렇게 다르다. 자, 그러면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자연을 제외하고 이 세계를 여러분들 크게 나누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다양하게 나눠요. 음과 양으로 나누기도 하고 유와 무로 나누기도 하고 천당과 지옥으로도 나누고 또 뭐요. 근데 여러 가지 나누는데 오늘 우리 강의에 맞춰서 나눈다면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만든 것, 아니면은 인간이 안 만든 것. 인간이 안 만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만든 것을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면 안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안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책임성은 어디에 있느냐 더? 이 인간이 만든 것에 있죠. 문명에 있어요. 문명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명 세계는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만든다는 의미에서 인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그 인간이 만드는데 문명을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요? 시멘트 가지고 만든다고 설마 이렇게는 대답을 안 하시겠지? 뭘 가지고 만들어요? 생각. 자, 우리가 오늘 이것만 서로 확실히 알아도 우리 영혼의 단계는 그래도 1mm라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명은 인간이 만든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죠. 생각을 가지고 만든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의 결과죠. 이걸 자세히 논리를 따져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건너뛰어서 한 서너 문단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이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예요.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예요. 자, 그렇죠. 문제를 해결한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문장을 그대로 나열해 보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의 결과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다. 그렇다면은 생각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불편함에 반응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자. 이 말은 문제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혹은 불편함을 느껴라. 그걸 느껴라.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만든 나라를 선도국가라고 할 때
선도국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불편함을 느껴야 돼. 불편함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문명적인 태도는 불편함을 눈 감는 태도가 아니라 불편함에 반응하는 태도예요. 문제에 눈 감는 태도가 아니라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예요. 그 옛날에 지금은 안 하던데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비정상회담 프로인데 거기에 어떤 그때 그 주제는 각 나라에서 시청률 높은 예능 프로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친구한테 프랑스에서는 뭐가 제일 시청률이 높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프랑스에서는 독일 문화하고 프랑스 문화를 비교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청률이 높대요. 그럼 거기서 아마 그 시청률 높은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 요리할 때 계란 노른자만 필요할 때 있죠. 계란 노른자만. 그럼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계란을 쭉 깨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흰자는 흘려보내고 노른자만 남기죠. 예.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럼 독일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독일 사람들은 노른자를 발라내는 기계를 만든대요. 기계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지금 뭐 독일과 프랑스를 다 한꺼번에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례만 가지고 볼 때 독일이 더 문명적이에요? 프랑스가 더 문명적이에요? 독일이 더 문명적이죠. 독일이 더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도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들은 도구를 안 만들어요.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들은. 근데 불편함 못 견디는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죠. 저희 어머니가 그 요리를 잘 하셔서, 물론 뭐 내 입맛에 맞게 요리를 잘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요리하실 때 보면은 거의 두 개로 다 해요. 식칼하고 숟가락. 식칼하고 숟가락. 식칼로 생선 비늘도 벗기고, 그 다음에 뭐 마늘도 쫓고, 식칼로 다 해요. 그리고 뭐 전 부칠 때 밀가루 이렇게 개일 때도 숟가락 거꾸로 잡고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밀가루 풀 때도 숟가락으로 풀고, 뒤집을 때도 숟가락으로 뒤집고, 접시에다 옮길 때도 숟가락으로 하고, 전 자를 때도 숟가락으로 자르고. 제가 우리 어머니 요리하실 때 보면은 식칼하고 예. 뭐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그 양반 주방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밀가루 개는 것만 한 3개 있어. 그 다음에 생선 비늘 하는 것도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지 않더군요. 그 다음에 계란도 뭐 이렇게 자르는 거 저렇게 자르는 거, 계란 눕혀놓는 거, 세워놓는 거 뭐. 그래서 그 주방에 가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어머니하고 나랑 같이 사는 그분 누가 더 문명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문명적이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에 비해서는 더 문명이라는 각도에 보면은 덜.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어지간한 건 견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없는 대로. 그런데 나하고 사는 그분은 좀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그것을 해결하는 도구가 있어야만 돼. 우리가 여러분들 조건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후진국 분들은 되게 어지간한 건 견뎌요. 후진국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던해. 무던해. 잘 참어.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도 못 참는가 할 때 못 참아. 그러니까 그 도구를 꼭 만들어요.
생각한다. 생각이 존재하는 걸 만든다. 물건을 만든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모두 다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고 문제를 해결한 결과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냐, 문제를 발견한 거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의 문명적인 레벨에서 볼 때 인간의 격은 뭐냐? 불편함이나 문제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불편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MP3가 있었죠. 야, 음악을 MP3로 듣다니. 그때 음악을 이보다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도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MP3. 그 다음에 손전화기. 전화를 손에다 들고 다니기 얼마나, 이걸 사람들은 되게 문명의 최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왼쪽 호주머니에는 MP3 놓고 다니고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손전화기를 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문명의 최고 높은 단계를 누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 딱 한 명,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느낀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MP3하고 손전화기가 따로 있는 것이 불편하다. 어지간한 사람은 야, 그 두 개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있는 것만 어디냐. 이렇게 좋구만. 이렇게 좋구만. 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나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따로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불편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문제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내 삶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비추어 보면 이것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적인 성장을 놓고 볼 때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각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각성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해요. 각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문명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발견하는 거나 자기 영혼의 문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발견하는 거는 다 같은 일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든 자기 개인적 영혼이든 문제를 발견하는 일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격이 달라져요.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느냐, 늘어지지 않느냐. 붙들고 늘어지지 않느냐. 각성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발견할 때 인간은 건너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덤빌 때 이때 인간은 건너가기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를 발견하기 이전의 자기와 문제를 해결한 다음의 자기는 전혀 다른 높이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문제를 발견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러느냐부터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들 제가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놔뒀다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야, 어떤 사람, 자, 문제를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때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때 인간은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그것을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요리조리 어루만져 보는 거예요. 요리조리 어루만져 보는 거. 자,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시죠? 음악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데 음악은 소리가 아니에요. 음악은 소리를 어루만진 결과야. 소리를 어루만져 놓은 거예요. 소리를 어루만져 놓은 거예요. 소리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지식은 세계를 어루만져 놓은 거예요. 세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고고학적 유물은 이집트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죠. 고고학은 어디가 더 많아요? 어디가 더 발전했어요? 영국이 발전했죠. 영국이 센 나라예요? 이집트가 센 나라예요? 영국이 센 나라죠. 그러니까 고고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고학적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세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유물은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만져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유물이 아니에요. 유물을 어루만져 놓은 결과예요. 유물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더 세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을 설명하는 능력, 어루만지는 능력이 더 세요. 설명하고, 이 세계는 설명하고 어루만져 놓은 결과들이요. 운명은.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어루만져 놓은 것, 설명해 놓은 것이 더 세다.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소리를 설명해 놓은 것, 소리를 어루만져 놓은 것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은 소리만 듣고 살아. 소리만 듣고 살아. 그러면 시선이 높이가 올라갈 수 없어. 시선과 높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계를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어루만지는 존재예요. 저는 이거를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비의 한 모습, 사랑의 한 모습, 그것은 이 세계를 어루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알려고 하는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존재예요. 어루만지는 존재예요. 무엇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 어루만지는 일이 가능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발견하면 그 불편함과 문제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그러면 이렇게 관찰을 하는 이 인간은 질문을 해요. 어루만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답을 해요. 대답은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에요.